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는지요? 아마 다 보진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 르몽드지는 오징어 게임이 위태로운 한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짚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코로나 장기화 속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한번 짚어보고 또 손실보상제도와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패널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무자를 모시고자 저희가 출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 손실보상제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출연을 고사에서 모시지 못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대학교 경영학부의 조규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남윤명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신인숙 충청북도 회장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주제로 하게 되는 것은 또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 다들 이제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공감들을 하고 계실 텐데 키워드로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떨까 싶어서 미리 좀 네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좀 들어보죠. 조 교수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낭패 불감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자니 이제 어려움이 너무 커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폐업을 접을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요즘 상황을 좀 이렇게 대신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낭패불감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남 박사님은 키워드로 요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80%의 제도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한 320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K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제의 허리로서 좀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80%의 제도약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 회장님. 네. 저는 동심 협력입니다. 우리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지금 상당히 힘들죠. 지금 앞에 박사님들 말씀하셨어요. 힘들다고.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돼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네 분들 중에서도 부모, 형제, 자매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 안 계신 분이 아마 없을 듯합니다. 이 부분은 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협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인선 위원장님. 네, 저는 악마의 맷돌을 골랐습니다. 네. 지금의 자본주의가 시장 만능 그리고 사람보다는 이윤 그리고 상품 논리에 빠져 있어서 마치 맷돌에 모든 것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듯이 이 사회를 파편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역으로 또 역시 그것이 이제 심화가 되면 그걸 다시 사회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민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악마의 맷돌을 골라봤습니다. 네. 자, 네 분의 키워드를 들으면서 이제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부터 좀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부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을 지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조 교수님께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예, 이거는 그 7월 달에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조치 강화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들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애로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상의 그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제 그 어떤 손실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 정규화하는 제도화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손해되는 부분을
그것을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제도가 또 이제 만들어진 뭐 취지랄까요? 시작된 그 계기가 좀 있을 텐데요. 남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취지를 한 2개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생 경제의 속도감 있는 회복을 조금 바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한 약 2년 정도 됐죠. 한 1년 9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그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그 5차례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상공인분들은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손실보상 제도가 제안되었다고 보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한 보상을 지원해 줌으로써 좀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 네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개정 취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다라고 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시스템적으로 장기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도 해주셨고요. 예. 이인성 의원님. 애초에 이제 손실보상법을 정의당에서 주창할 때는 완전 소급 그리고 80%가 아니라 100% 네. 보상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고 이거는 추후에 분명히 이건 다시 개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0% 보상해서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이 법에서도 법의 이름에서 지금 보상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국가의 의무로서 해야 되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국가가 지는 그것을 이제 규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제 옆에 신 회장님께서 소상공인 대표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실제로 소상공인 이 손실보상제를 체감으로 느끼실 때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실 저희 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서 네네. 자영업자분들 차량 시위도 했고 또 삭발도 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손실 보상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예. 상당히 반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제가 어저께 식사를 하고 온 그 사장님 말씀이 네네. 그 사장님은 10몇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20몇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 그 큰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냐고 궁금해할 정도로 바닥에서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체감이 상당히 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씀이 그러세요. 이렇게 10몇만 원, 20몇만 원의 손실보상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상 회복이 될 때까지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을 해서 그때까지 파산하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좀 그런 제도를 더 확산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제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게 바닥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입니다. 지금 100%가 아니라 80% 됐다 80% 이런 거 그렇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의 문제가 아니죠. 예. 네. 예. 일단은 이제 손실보상의 지금 문제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금 상인들의 소송에 직면할 겁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본래 취지대로 충족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손실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대부분 사실은 밀린 임대료 충당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건물주만 살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더군다나 지금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한 8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대부업 등을 포함한 비금융권 대출이 지금 거의 70% 이상씩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자는 탕감해야 됩니다.
지금 5대 그 금융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자 수익만 31조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기준금리 0.5% 이상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출금리 그 자영업자들이 내야 될 게 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자 탕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가 중요해서 이자 탕감하고 대출 경우도 대출이 지금 보통 하게 되면 거치 기간이 너무 짧아요. 아시겠지만 뭐 1년, 3년, 5년, 최장 그래봤자 5년인데 최소한 10년 이상 거치 기간 좀 늘려서 그리고 이자도 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난국에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특히 손실보상제도가 지금 사각지대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이 2021년 7월 16일인가요? 그때에 폐업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상 폐업이 많이 있었던 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가 집중적으로 자영업자들 폐업을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그런 점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이제 이른바 사각지대, 또 우리 신 회장님 뭐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의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10몇만 원 이렇게 친다면 80%에서 그게 실사 지금 기준의 100%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유의미한 금액이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 뭐 다 우리 위원장님 발언하셨습니다만 아쉬운 점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남 박사님. 일단 저는 산정 기준 자체에 지금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거는 저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료도 조금 적용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정률 얘기를 80%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뭐 정책 집행상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요거를 조금 더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집합 금지하고 영업 제한, 그 시간 제한 받은 이 업종에만 이제 이게 국한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여행업이라든가 숙박 같은 이런 그 몇 개 업종은 간접적으로 어떤 집합 금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인해 가지고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는 손님들이 오지 않는 상황을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어가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새롭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이제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의점 중에서 한 5천 개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형식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상품을 대리해서 판매하는 그렇게 계약 관계를 분사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신 회장님은 실제로 어떤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아쉽습니다. 네. 100% 손실보상제 요구하고 목에 정말 핏발수록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면서까지 바라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80%에 또 네네. 그쳤습니다. 80%에 그친 데다 제한 업종이 또 상당히 많이 예.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연합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막 상당히 노력을 해서 10월 31일 날 기재부 차관께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제외 업종을 지원하는 사례를 다시 만들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은 뭐 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네. 그래도 그 숙박업이나 뭐 여행업, 뭐 공연업 이런 분들도 다 제외가 됐지만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아주 바닥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다 제외가 됐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많이 안타깝죠. 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상이라든지 업종, 뭐 또 기준 등등해서 이른바 좀 현실감이 좀 떨어져 있는 현장이랑은 좀 많이 괴리가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 회장님이 이제 대출 쪽 얘기를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인선 위원장께서도 이제 이자 부분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지급되는 액수, 이렇게 돈 외에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제도에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예, 조 교수님. 그 지금 이제 5차 정도까지의 그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이제 3번 정도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뭐 희망
회복 자금이라든가 이제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명목을 해서 이제 지원한 바가 있죠. 그런데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정액으로 해가지고 뭐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도와줬는데 사실은 언발의 그 오줌 누기식으로 택도 없죠. 예. 지금 하루에 뭐 100만 원 이상의 그 수입을 올리는 그 자영업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석 달 아니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는 거는 이거는 생색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으로 어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이제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좀 통 크게 예산도 좀 많이 좀 확정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고 이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고용 유지 같은 것을 이제 정부에서 목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특별 재난이라는 천재지변과 다름없는 그리고 또 정부의 그 이 사회적 거리 조치 강화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그 경제 활동을 제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이 지원 규모를 좀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 다른 분들은 어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실보상 3분기 하는 게 정부 예산이 겨우 1조 잡혀 있습니다. 네네. 내년 초에 뭐 1조 8천억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3분기 하는 것에서도 2, 3조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홍남기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국가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평균적으로 그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데도 그 GDP 대비 18% 정도의 예산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사실 여기에서 한 4.5% 이런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빚을 안 지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근본적인 그 대책을 좀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영업자가 지금 저희 한국은 한 25% 그리고 충북도 대략 한 지금 25에서 내려갔다고는 해도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얘기를 할 때 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역으로 그렇다면 20%, 25% 정도의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너진다면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자영업에 대한 것들이 경제 정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이커머스가 지금 이제 거의 뭐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자영업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책도 단순히 그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뭐 대출 지원이라든가 뭐 이자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경영 컨설팅 정도 이런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또 개정해야 되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도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정 운동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우리 신 회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자영업계 그 해결해야 될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전향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신 회장님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제도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뭐 이제 대출 쪽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힘든 부분은 정부가 그 지원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쏟아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뭐 모든 것은 현장에서 맞는 현실성 있는 현장성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우리는 느끼거든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네네. 담아주세요. 예, 조 교수님. 이 손실보상제도 사실 따져보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 최초로 이 법제화했다 그래가지고 자랑할 만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최초로 법제화 시켜가지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제 보상하고 있는 제도, 그 어떤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너무 이게 생색내기와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좀 현실성에 맞게 좀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한테 도와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그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야지 사회 전체가 골고루 이게 유지된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정치적으로 어떤 표만 의식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실 말해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움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남 박사님 뭐 발언하셨는데요. 보완할 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25.4%고 유럽 또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 4.5% 정도 되는데요. 그 미국이 맞다, 유럽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재정 범위 안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앞으로도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난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좀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후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까 조 교수님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5차례 재난지원금이 있는 동안에 한 3번 정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부의 지원 대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그 2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 교수님? 초기에는 그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를 유예시키고 이런 어떤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좀 바뀌어왔죠. 그래서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그다음에 희망 회복 자금 등등의 이름으로 이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업종에 따라서 또는 그 사업 구간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시키면서 지원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긴급 그 어떤 그 융자라든가 긴급 자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리로 이게 크게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고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이제 머물렀다는 거고 물론 지자체별로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금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많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또 전통 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자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뭔가 이렇게 애정을 이렇게 쏟아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또 도움은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고 특히 네. 그나마도 충북하고 청주시는 독자적인 재원을 투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반성을 해봐야 될 점이고 저는 이제 좀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그 사회 안전망을 좀 두텁게 하는 쪽으로 이제 그 문제를 좀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정부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고 2023년도에 자영업가까지 포함하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제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소득보험제가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중에 절대 다수가 자영업자이고 네. 그래서 사회보험제 확충해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기에 앞서 지자체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인데요. 뭐 해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자영업자의 그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80%가 지금 두루누리 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해주는 게 있죠. 근데 20%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서 자영업자가 부담하고자 하는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자체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라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가 이제 뭐 산재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당사자 조직인 상인연합회가 아까 이제 현장성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실제로 이게 정책 파트너로서 상인단체, 상인연합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자체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서 이제 조 교수님께서 이자 유예부터 해서 네. 뭐 지원금도 있었고 또 아까 대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저리에 그리고 긴급 뭐 대출 뭐 이런 것도 일단은 있었던 걸로 지금 있었죠. 언급을 했습니다. 이 2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 오시면서 네. 피부로 느끼실 때는 그런 지원 대책들이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2019년 아마 2월부터 대출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 대출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납입을 하고 네. 3년은 이자와 원리금을 균등해서 예.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환식의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자만 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22년이 도래하면은 네.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 기간이 돌아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이 금융권이나 아니면 캐피탈이나 이런 데를 또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막 이제 다가와서 시작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예전의 그 시대로 금방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이냐? 지자체에서 이자라도 보존해 주든지 아니면은 이자 납입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바닥을 딛고 일어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현장에서는 지금들 다 아우성이고 말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 네.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은 아니었다라는. 아니었죠. 예. 현실성에 맞지는 않죠. 네. 예. 자, 이렇게 정말 그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분들에게 뭐 희망 자금 아까 버팀목 자금 이런 것들 결국은 만족스러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남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희망자금이라든지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문제점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점은 저희가 정책 실패를 계속 해가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간극을 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좀 그걸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뭐 연합회라든지 그 소상공인 분들과의 직접적인 이렇게 교류와 만남 회장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예. 다른 분들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조 교수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그 현장에 그 원하는 기대치만큼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좀 보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이 정부의 그 관료들의 생각이 자기들은 이제 월급을 받고 이거 편하게 생활한단 말이죠. 뭐 코로나 아무리 사태가 터져도 그러니까 현장을 자기는 실질적으로 몸을 담고 있질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식의 그 어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요게 문제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9년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부터 처음에 이런 게 생겼는데 뭐 이번에 이제 그 손실보상제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되면서 최초로 이제 법제화된 거고. 근데 이런 그 어떤 도움을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에 아직은 이제 낯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재정이 불안전하다, 뭐 국가 부채가 뭐 늘어난다, 뭐 등등 하면서 이게 인색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전체들의 어떤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하루 세 끼는 먹게끔 살게끔 도와줘야 되는 이런 인식을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 의견도 뭐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뭐 신 회장님도 예. 뭐 지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예,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신지. 세 분의 뭐 법안이나 이런 문제, 제반 규제, 제도
말씀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다 좋아요. 좋지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법안이 통과해도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현장성 있는, 현실성 있는 거를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제도, 대책 이런 걸 좀 마련해 주시면은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현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마련하는 어떤 큰 차원의 뭐 대책이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닿을 수 있는 그 가교 중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맞닿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아까 이제 이인선 위원장님도 이제 충북이나 청주가 그런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지금 없다면 계획은 있는지라도 일단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청주시나 충북도가 이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지원책이나 이런 거 보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들을 그냥 안내해주는 정도입니다. 물론 네. 그 안내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절차도 실제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안내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은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센터나 등등 그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는 이제 그걸 더 감독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선제적인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서둘러야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그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나와 있는 정책들 있고 또 새롭게 만드는 정책들이 현장에 전달되는데도 상당히 느려요. 느리다고 한다면 이게 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조금 권한도 좀 더 부여해서 예.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마련해서 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뭐 수사도 하고 뭐 규제도 하고 행정 명령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정부가 또 저희당에서 만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하나가 이제 골목권 상정과 육성에 관한 그 법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가 지역 카페로 예약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당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것들이 지금 많이 껍데기가 되고 있어요. 가령 이제 골목권 상정과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충북도도 보면 청주시를 포함해서 한 7개 시군이 그 조례를 만들긴 했습니다. 만들긴 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상점가가 많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상점가가 음성의 설성 상점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도 제가 듣기로는 소나무길 그 상점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이제 성악길 상점가가 있고,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하면 골목권 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상점가 같은 경우 이제 그 조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주시가 좀 조례 개정을 좀 중앙 벤처산업부로서 지금 뭐 시정명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예. 자,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남 박사님? 네, 일단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충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국을 비교했듯이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과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폐업이 얼마만큼 됐냐라는 것일 거예요. 제가 국세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북 지역에 한 2만 5천 분 정도 폐업을 하신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개인이라든지 간이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90% 이상 차지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폐업 사유가 그 사업 부진이라는 이유가 4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전년도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한 3%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같은 코로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그 카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실제 카드 매출액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카드 매출액이 2000년도 대비 19년도 대비 2000년도에 한 4%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실제 저희 지역에서도 체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어렵게 체감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 뭐 국비 사업에 매몰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충북 지역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한 14개 사업에 한 1,0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은 그 소상공인 자금 육성 지원하는 것에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한 3,350여 개 업체 정도를 지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직업 전환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배달, 먹개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7월 달에 그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의 창업도 지원하지만 경영 안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일상회복 그 추진 계획이 나왔죠.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그 선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계획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소외업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서도 조금 논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현장에서 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계속 반복된 대답이긴 하는데요. 사실 큰 도움 안 됩니다. 예. 도움이 안 되고 설명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일은 일단, 많이 예. 하셨는데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그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내용이 그분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느냐 사실 피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 날 질병청 앞에 사실은 상복을 입고 시위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가자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파산을 하고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요. 또 그거를 잘 지켜서 모범적으로 지키면 파산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고요. 현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을 때도 저희한테 정말로 피부로 와닿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바람입니다. 예. 혹시 다른 지자체는 뭐 잘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까 전라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소개하실 만한 지자체의 경우가 좀 있을까요? 예, 없으면 뭐 예. 아까는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 정도 얘기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지자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공유재산들이 있잖아요.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민간에 임대도 하고 하는데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곳들이 있어요. 공유재산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 충북이나 청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건물이나 이런 거 상당히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입주해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볼 일인 거죠. 충분히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그런 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예. 도움이 되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원의 방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죠. 근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사실은 이제 그 당사자 조직인 상인연합회가 그런 것들 일정 정도 위탁받아서 실제로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것도 이제 맞춤형 그 서비스가 가능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제 공공 일자리도 그게 이제 창출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지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에서
전통 시장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 그 시장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좀 활성화됐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그 소상공인들, 일반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홀하게 이제 취급돼 가지고 크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자체에서 앞으로 별도로 좀 이제 그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충북연구원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들으면서 남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힘드시다라고 하시고 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태 조사가 좀 전국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 회장님. 네네. 제가 뭐 위원장님 두 분 박사님들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지금 현장에서 바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런 실태나 그런 파악이나를 저희 연합회에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정말 현장에 구석구석에 그런 목소리 이런 모든 부분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원 또 이제 정당 그쪽에 제가 그 제도에 맞는 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가 하겠습니다. 네. 실태 조사로 할 수 있을 때 그 예산을 연합회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원봉사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상인연합회에서는 이제 상인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이제 그게 이제 활용이 그렇죠. 되는 것일 테고 예. 아까 이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 모든 예산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상 많은 지원들이 92% 정도가 전통시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입니다. 그게 있어야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점가에도 이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지자체가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신 회장님. 네. 어쨌든 저희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전통상가 쪽으로 가는 거는 많이 가는 건 사실을 알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청주와 충북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가야 되는 그 조직이 사실은 없어서 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와 지자체와 그게 맞는다면 저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지금의 그 전통시장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두루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수정되고 더 보완해야 될 점, 못다한 말씀들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지역화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각종 지금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손해에 대한 보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해결은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우리 지역 내에서 그 경제가 선순환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뭐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표되는 그런 지역 카페가 더 많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골목 상권에는 캐시백보다는 오히려 지역 카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도 압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별도 예산을 더 책정해서 그걸 더 확대해야 될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들 또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예. 국세청에서 세금을 받는 데만 이제 현안이 돼 있는데 국세청에 많은 그 DB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것만 봐도 저절로 저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이 돼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실 그대로를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업종 제한도 하고 뭐 또 폐업을 하면 또 못 받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좀 아주 그 탁상 행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감이 있게끔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어렵다라는 것을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대로 도와줘야죠. 그것을 그러니까 크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주 피해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네. 손쉽게 그 보상 제도를 좀 이제 보완 좀 어떤 그 좀 제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 박사님은 다른 네. 보완점 생각하시는 게 저는 있으신지요? 예. 아까도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부채 부담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아까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한 83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연체율이 한 0.25% 정도라고 해갖고 낮은 수준이라고들 다들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또 얼마만큼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위험이 되는 요소 중에 리스크 요인으로 하나가 부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숙 회장님. 예. 네, 저는 처음에 시작 키워드 동심 협력입니다.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는 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습니다. 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600만이 본 영화 극한직업에서 배우 류승룡 씨는 이렇게 외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다 목숨 걸고 하고 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부와 또 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